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은빛신사입니다. 삶이 지혜를 얻고 또한 삶이 지평을 넓히는 데는 책 많은 스승이 없지요. 그 중에서도 몇 글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는 그 낱말 하나하나를 펼쳐보게 되면 그것이 곧 시가 되고 한 권의 책이 되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처세를 알려주기도 하며 우정과 배신 등 인간의 두 얼굴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권모술수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신동열 편저 인문 고사성어란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쓰고 있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 및 그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륵. 계륵은 누구나 다 아는 고사성어다. 말 그대로 닭의 갈비니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왠지 좀 아까운 거다. 중국 구한시대가 저물어가고 삼국시대에 접어들 무렵 한중은 위나라 조조와 유비의 각축장이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생산물이 풍부해 향후 땅싸움을 가늠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유비가 한중을 공략해 조조가 아끼던 장수 하우연을 죽이고 성을 차지했다. 경노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 수복작전에 나섰다. 유비 측 방어는 철벽이었다. 식량은 줄어가고 병사를 마냥 한중에만 배치할 수도 없고 조조의 고민은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의 저녁으로 닭국이 올라왔다. 조조는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기는 아까운 닭갈비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때 하후연의 형 하후돈이 암호를 물으러 왔다. 계륵으로 하게. 조조가 툭 던졌다. 군의 행정실무를 보던 양수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챘다. 조만간 한중에서 철수할 터이니 미리 짐들을 챙겨놔라. 병사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닭갈비는 먹을 게 없지만 버리기도 아깝다. 주군께서는 퇴군하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조조는 자신의 심중을 귀신처럼 꿰ν 양수를 군심교란죄로 처형하고 태연히 철수했다. 남조 손나라 범여가 지은 후한의 역사서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농단. 시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에 세금이 부과된 연유가 맹자 공손추편에 나온다. 맹자가 말했다. 누군들 부귀해지기를 원하지 않겠는가마는 유독 높은 곳에서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자가 있다. 농단은 여기서 언급된 유독 높은 곳이다. 즉 깎아지른 듯이 높은 언덕이 농단이다. 맹자의 말을 더 풀어보자. 옛날 시장은 남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모자라는 물건과 맞바꾸는 장소였다. 시장 관리는 그 교환이 바른지를 지켜보는 정도였다. 한데 한산해 맹자의 표현을 빌리면 한 천부가 시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깨고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듯 걷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여겼고 그 이후로 시장에는 세금이 생겼다. 농단은 본래 가파른 언덕 꼭대기란 뜻이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독식한다는 뜻으로 쓰임이 옮겨갔다.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바란다.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기를 꿈꾼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는 건 인간의 본능적 욕구다. 높은 곳에서는 두루 보인다. 정보가 보이고 이익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그러니 누구나 오르려 한다. 한비자의 말처럼 한자나무도 꼭대기에 서 있으면 천길 아래를 내려다본다. 근데 그건 나무가 높아서가 아니라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모순.
전국시대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시장에서 방패를 흔들며 외쳤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 어떤 창이라도 막아냅니다. 이번에는 창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이 창은 아주 예리해 어떠한 방패도 뚫어버립니다. 곁에서 상인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이 말했다. 그럼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는 거요? 말문이 막힌 그 상인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어긋남을 비유하는 모순은 한비자에 나오는 창과 방패를 파는 이 상인 얘기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모순적 동물이다. 모순이 생기는 건 내 기준으로, 내 이익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탓이다. 우리는 주머니에 여러 개의 자를 가지고 다니다 자기 이익에 맞춤한 자를 꺼내 세상을 재단한다. 눈금이 안 하면 세상의 모순은 그만큼 줄어든다. 백미. 초나라 유비가 형주를 다스릴 때였다. 형주에는 자에 모두 상자가 들어가는 5 형제가 있었다. 형주 사람들은 그들 형제를 마씨오상이라 불렀는데 하나같이 재주가 뛰어났다. 그 중에서도 눈썹이 신 백미, 마량의 재주가 특출났다. 마량은 어려서부터 눈썹에 흰털이 섞여 있어서 형주 사람들을 그를 흰 눈썹, 즉 백미라 불렀다. 유비는 그에게 두루 중책을 맡겼고 제갈량은 마량과 의형제를 맺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참했다는 읍참마속의 마속은 마량의 동생이다. 같은 또래 또는 같은 분야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사람을 백미라고 부르는 건 삼국지 촉지마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쓰임이 넓어져 현재는 사람뿐 아니라 뛰어난 작품을 일컬을 때도 백미라는 표현을 쓴다. 백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시고 흙은 아무리 감춰도 검다. 인품을 안으로 품을 때 더 깊어지고 말은 한 박자 늦출 때 더 믿음이 생기고 행은 한 걸음 빠를 때 더 나아간다. 광이불효. 노자는 빛나도 눈부시지 말라고 했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는 게 진짜 백미다. 사족. 초나라에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제사를 마친 뒤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시종들에게 남은 술을 나눠주려고 했다. 한데 술을 마시는 시종들은 많은데 술이 모자랐다. 이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어차피 부족한 술이니 나눠 마시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몰아줍시다. 땅에 뱀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에게 술을 전부 주는 것은 어떻겠소? 시종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는 뱀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그림을 내놓으며 말했다. 자, 내가 가장 먼저 그렸으니 술은 내 것이오. 말을 마친 그가 술병을 잡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시종이 술병을 가로채며 말했다. 그 술은 내 것이오. 당신은 뱀에 없는 다리까지 그렸으니 어찌 뱀 그림이라 할 수 있겠소? 사기와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족은 화사첨족의 줄임말로 쓸데없이 덧붙인 일 또는 군더더기를 이른다. 영린. 유세가가 대신을 논하면 군주는 이간질로 여기고 하급관리를 논하면 권력을 팔아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려는 것으로 여기고 군주의 총애를 받는 자를 논하면 그의 힘을 빌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군주가 미워하는 자를 논하면 군주 자신을 떠보려는 것으로 여긴다. 유가와 법과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은 사상과 한비는 한비자, 세난과 난원에서 말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들려준다. 한비에 따르면 유세가 어려운 건 내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거기에 내 말을 맞추는 것이다.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용의 이야기를 꺼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잘만 길들이면 등에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 하지만 턱 밑에 한자쯤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이걸 건드리면 누구나 죽임을 당한다. 유세하는 자가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목숨을 잃지 않고
유세는 절반쯤은 먹힌 셈이다. 한비는 최고의 화술은 수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독심임을 강조한다. 유세의 핵심은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인 영린을 건드리지 않고 감싸는 거라는 얘기다. 말이 곧 인품이다. 입으로 타인의 상처를 헤집지 말자. 손자는 적을 포위해도 한쪽은 열어두라고 했다. 입은 약으로 쓰자. 영린을 가려주는 붕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로 쓰자. 조장. 맹자의 호연지기는 세상에 넓고 큰 기운이다. 부끄럽지 않고 꺼릴 것 없는 기상이다. 맹자가 제자 공손추에게 호연지기를 설명하다 송나라 농부 얘기를 들려줬다. 송나라의 농부가 자기가 심은 곡식의 싹이 이웃집 곡식보다 빨리 자라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겨 그 싹들을 일일이 뽑아 올렸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다. 싹이 올라오는 게 더뎌 하나하나 빨리 자라도록 도와줬다. 아들이 놀라 이튿날 밭으로 달려가 보니 싹들은 이미 말라 죽어 있었다. 맹자는 농부 이야기 말미에 한마디 덧붙였다. 호연지기를 억지로 조장하는 것은 싹을 뽑아 올려주는 것과 같다. 조장하면 무익할 뿐 아니라 해까지 끼친다. 조장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뜻으로 맹자 공손추편에 나오는 고사다. 중턱을 밟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없다. 나흘이 길다고 사흘 만에 알을 쪼는 새는 없다. 만사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다. 파경. 남북조 시대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이 망할 즈음 낙창공주는 태사자인 서덕원의 아내로 미모가 뛰어났다. 서덕원은 아내와 헤어질 것을 염려했는데 수나라 대군이 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불안감이 더 커졌다. 그는 거울을 반으로 잘라 아내와 나눠 가졌고 후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진나라가 망하면 당신은 분명히 수나라 고관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러거든 내년 정월 보름날 수나라 서울 장안시장에 나와 이 거울을 판다 하시오. 내가 만일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반드시 당신을 찾겠소. 진나라는 망했고 낙창공주는 수나라 건국 1등 공신인 월국공 양소에 첩이되었다. 오랜 피난 끝에 장안으로 돌아온 서덕원은 정월보름날 장에 나가 아내가 있는지 살폈다. 그곳에는 낙창공주가 보낸 하인이 깨진 거울을 팔고 있었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러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서덕원은 하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고 물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소? 낙창공주는 양소에 첩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께서 소인을 시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에 장에 나가 이걸 비싼 값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옥원은 탄식하면서도 시 한 수를 아인에게 주며 당부했다. 이 반쪽 거울과 함께 시를 내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시는 애절했다. 거울이 당신과 함께 떠났으나 거울만 돌아오고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보름달 속 항아리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건만 밝은 달빛은 속절없이 휘영청하고. 시를 받아 읽은 낙창공주는 슬피 울면서 곡기를 끊었고 사정을 들은 양소가 서덕원을 불러 낙창공주를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주었다. 중국의 설화집 태평관계에 나오는 얘기로 파경은 부부의 이혼을 이른다. 이별한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것은 파경중원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두 글자의 고사성어를 살펴보았는데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세 글자 고사성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